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전운전 하셨습니까? 3월 폭설 심지어 엄청난 그 적설량을 기록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월 폭설이 내렸지만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지나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샛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그런데 헌재 빨리 조속히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봄은 올 거라고 믿으면서 3월 18일 역전의 용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프로님들 모시겠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님 계속해서 특종을 터뜨리고 있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 결정은 경찰이 가장 먼저 한다.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경찰 움직임 잘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봄이 그렇게 멀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났어. 네. 기쁜 소식. 네. 명태균 전문가로 제가 명태균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김한나 지역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서초죠. 네. 오늘 광장에서 오셨다면서요? 추위 떨다가. 네, 지금 눈을 맞다가 왔거든요. 이게 눈이 오고 지금 또 인간 키세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매우 답답해하면서 왔습니다. 네. 윤영배 의원님은 어떠세요? 상태가? 지금 오늘 사실 어제까지도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매일 지금 광화문에 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 떨어지신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몸이 5일 정도가 금식이 딱 진행이 되면 딱 그 단백질을 소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쇼크가 오셔서 병원에 가셨고요. 아직 그렇게 뭐 생명에 지장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단식 논성장은 바통 터치를 하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또 이어서 계속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이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신데 헌재도 곧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완 기자, 가장 미남의 민완 기자, 한결의 김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완입니다. 네. 뭐 저랑 하나 특종하고 그 뒤에 조금 뜸했습니다. 못 보던 사이 이렇게 MC가 되셔.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정말 답답한 마음 이재명 대표께서도 페이스북에 글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헌재 신속 선고해야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고통 잠 못 들고 계속해서 내란성 질환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지 말라는 거 저 안에 이제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그 기자님 저렇게 글을 올리면서 엉뚱하게 저거를 야권이라든지 극우 세력들이 여권이라든지 극우 세력들이 불안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제 올리면서 일종의 지령을 내리는 거 아니냐. 별의별 소리를 다 지어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한 주중부터 예를 들면 5대3 기각론이 이제 보수 쪽에서 퍼지고 굉장히 찌라시도 많이 돌았고 이게 실제 지연의 이유가 사실은 5대3 기각 때문이란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퍼지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기에 설마 그럴까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기대했던 판결이 안 나오고 계속 이제 그리고 이게 경마식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오늘도 선고날짜가 안 나왔대. 오늘도 선고날짜가 안 나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초조. 그러니까 이 근원적 불안은 이게 설마 기각되겠어? 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매일매일 이제 그러니까 뭐 지연이 되면서 이 과정들이 반복됐고 지난 주말 집회를 놓고 오늘자에 대대적으로 뭔가 불안해졌다. 저쪽이 민주당이 뭔가 불안해져서 대대적으로 동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류의 이제 말하자면 프레임을 걸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에도 그런 류의 이제 말하자면 투영.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철 장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도 한철이죠. 지금 그 한철인 거고 이거는 결국엔 선고를 하면 해소될 문제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희처럼 매일 뉴스를 접하고 뭐 취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불안은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죄를 저질러서 내란죄 우두머리를 혐의 자르고 구속이 됐다가 지금 풀려나고 난 이후에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이 자체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 그러면 언론이 여기서 정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아니라 이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 상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한철 장사를 하고 있는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더 어떤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다. 우리 김한 기자와 생각이 같은데요. 사실 저는 확고하게 믿죠. 이게 우리가 그날 그 벌어진 상황을 다 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뭐 인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문명 사회가 아니라 인간 사회, 동물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지난 시간 동안은 너무나 많은 합리적인 논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거 아무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쉽고 그 와중에 이제 저널리즘이 역할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찌라시가 난무한 정말 해방 이후 그 아주 혼란한 전국이 한 요 정도 됐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기자로서 안타까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불안하지만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혼란은 있었고 진보는 이 혼란을 딛고 일어나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토마스 제퍼슨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나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태까지 지금 오늘의 민주주의가 되기까지도 우리의 많은 선조들과 우리 열사들의 피를 먹고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도 어저께 혹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원분 중에 한 분이 민주당 당원분 중에 한 분이 집회에 나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애도의 마음을 지금 갖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고 신상기 우리 당원분께서 이렇게 앞서서 먼저 나가 주셔서 저희가 계속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지금 헌재가 이렇게 이 국민들을 모두 희생시키면서 정말 퇴행적으로 선고일을 잡지 않고 선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자리를 매기고 그리고 좀 더 직접 민주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하시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윤석열은 파면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만 분이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M님께서 신상길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해바다님 고장난 헌재 부글부글 징글징글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JH7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지 등등등 정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파면해 주세요 무궁화님.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원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행정관님 최근에 보면 요 며칠 언론이 20일, 21일 거의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하나 날짜별로 좀 계산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저리 글을 올린 걸 보고 보수 쪽에서는 기각이 확실하니까 불안해서 일부러 설파하는 거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 불안한 세력이냐면요. 허위 찌라시를 만들어서 퍼나르는 세력들이 불안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정말 그 찌라시 중에서요. 일반 찌라시가 있고 대기업의 보고용 찌라시가 있습니다. 당근 보고용 찌라시를. 당근 보고용 찌라시를 제가 지금 공개하는데 3월 12일 제가 15시 22분에 받았습니다. 15시 22분 받았는데 4대4로 받았습니다. 기각으로. 예. 근데 그 보고자 이름까지 딱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 보고서에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정보지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고 들어가니까 이 정보 제공의 원천이
어디인지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제가 그래서 바로 그랬죠. 딱 그날 한 17시 몇 분 돼가지고 이 가짜다 하고 딱 쳐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찌라시가 계속 나옵니다. 당권 찌라시가 나오고 보고용 찌라시가 나오는데 뭐 6대3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찌라시를 생산하는 측이 제가 보니까 가장 불안한 측 같습니다. 근데 이 찌라시를 생산하는 측이 이제 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측이 불안한 거지. 지금 오늘 저렇게 글을 올린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가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우리 뭐 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보면 30년 정도의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저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들, 사회적 대립, 갈등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실 겁니다. 아니실 건데 요번에 피청구인 측 윤 대통령 측 법률가를 보면요, 26명이 소위 말하는 내노라 수사를 했던 사람이나 내노라 판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말 토시 하나 가지고 나중에 시비 걸 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제가 이런 재판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재판 연구관들한테 안 맡기고 재판관들이 직접 다 검토를 합니다. 몇 번을 읽어봅니다.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보기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저렇게 더 이상 추위에 떨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놔두지는 그분들이 그냥 그걸 자시하지는 않고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멀지 않은데 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피스 방송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네. 여기 네. 빵이라도 하나씩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외적으로 가장 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소방의 움직임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이상호 기자님 오늘 오후에 저랑 많이 이제 주고받았는데 경찰 정보에 대해서 경찰 움직임 어디까지 대표님께서 파악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뭐 취재가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박관천 행정관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이분이 너무나 정확해. 그냥 네. 공보관이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워낙 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포비상이라 그러면은 네. 이 전국 경찰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48시간이 네, 전국 경찰력을 동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황에 동원되는 경찰이 있고 민생치안, 그렇다고 민생치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상시적으로 동원하는 기동도가 있고 가포비상이면 지원 경력이 따라 붙습니다. 네. 특히 뭐 형사, 지구대, 형사는 이제 체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 30여 개 경찰서죠. 경찰서마다 보통 우리 본거차에 형사기동대차 그걸 한 대씩 동원해 갖고 31대가 쫙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히는 대로 출발시켜가지고 서로 분산시켜 조사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이 지금 4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당일 근무라 칩시다. 당일 가포비상 당일입니다. 전날부터 민생치안 근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날 야근한 사람이나 전날 오버나잇 한 사람을 갖다가 여기 동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바로 하루에 끝난다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뒤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뒤로 가는데 이거는 일선경찰 동원도 문제지만 전국 기동대도 그렇습니다. 전국 기동대로 와가지고 저기다가 뭐 36시간, 48시간을 갖다가 풀로 경비 근무를 하게 하면 지쳐서 못 합니다. 그럼 이 경력도 교대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숙소 확보하고 뭐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틀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무를 짜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최소 민생치안에 들어가는 근무는 얼마, 그다음에 예비 경력 얼마, 그다음에 유효 경력 얼마 해가지고 근무를 짜가지고 동원 인력을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종로는 몇 명, 중부는 몇 명 쭉쭉 갖고 뭐 100열부터 300열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이제 그럼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경력이 얼마다는 걸 서울청장이 딱 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요. 뭐 이 가용 경력을 갖다가 새로 이제 다른 소위 말하는 판 있지 않습니까? 네. 경력 대비 지시가 내려오면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너무 뭐 지금 뭐 지휘하다 온 분 같아요. 제가 지금 현직에. 네. 근데 지금 요렇게 네. 가포비상이 이제 예고돼 있는 가운데 그럼 언제부터 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랑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일이랑 21일에 비상근무
지침이 하달됐다. 네, 네. 근데 문건으로 하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네. 그 구도로라도 하달이 됐다라는 하달된 거 맞죠, 그거 행정관님? 좀 확인 좀 해주세요. 20날, 21일 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달렸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포비상 바로 전날은 의료비상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네. 또 가용률 50%를 동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경우 D-1은 의료비상, 그다음 D-2가 경계태에서 들어가면 이때 민생 치안에 운용하는 경력, 그다음에 그 집회 시위 관리에 운용하는 경력,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체포해 왔을 때 수사하는 경력, 체포조 경력이 다 나눠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은 체포는 뭐 누구 부채가 하고 섹터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건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면 다 확인이 되는데 네, 내일 오늘 확인이 시점에서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네. 20일과 21일에 대해서 비상근무 지침이 하달이 됐고 그 내일 또 그 개장급 이상 예. 그러니까 경정 이상이 네. 되겠죠, 기본적으로. 경정 이상이면은 이제 뭐냐면은 보통 기동대 그 한 2개, 3개를 보면은 최소 단위의 섹터장입니다. 거기에 명령을 준다는 것은 네. 그래서 술 먹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전에는 예고를 공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자들이 보는 이유가 이런 통상적으로 큰 사건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대목이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병력이 동원될 시간이 확보가 되고 이게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하자면 중요한 사건을 경찰 기동대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추측성 기사로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최소한 그 시각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오전에 통보해주고 양쪽에 네. 오후에 불러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물론 없죠. 뭐 그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헌재를 어쨌든 주변을 해서 반경 1km 정도를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주말에 집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양쪽 집회가 워낙 격렬하기 때문에 서로 저도 이제 그런 장면들 봤는데 서로 그냥 서서 싸워요. 네, 말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실제 결정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 굉장히 좀 사고들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고 앰프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최소한 이틀 정도 앞선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만약에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내일 오후 정도에는 그 공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추론인 거죠. 근데 제가 네. 사실은 뭐 워낙 이 취재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안국동 그 헌재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네. 네. 그냥 배회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달라졌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 앞에만 이렇게 양쪽으로 버스가 쭉 서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 한 9시 정도부터 보니까 옆에 사거리 쪽으로 쫙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가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국 사거리 그 말하는 거죠. 네. 예, 예. 그게 달라졌어. 네. 어제랑. 근데 오늘 사실 아주. 헌재는 네. 엄청 보안을 지금 잡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네, 네. 아무것도 왜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언제다 찌라시. 언제다. 네. 근데 이게 다 찌라시고 되게 네, 네. 고급. 저는 이제 또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도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되게 애썼는데 철저하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이거 가포 이 발령만으로 가포 비상이 지금 그냥 예상 정도 수준은 아닌지. 왜냐면 그게 아니면은 오늘 막 얘기를 들으셨다고 자, 이게 중요한 하는데. 말씀 하신 네, 거야. 네. 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특보를 저도 들으면서 왔는데 네, 네. 이 두 양반이 거기와 관련해서 진술이 달라. 뭐냐면 네. 일단 내일 지휘부 회의가 예정대로 열리고 열린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목, 금에 동원 체제가 이제 내려갔는데 네, 네. 그 경찰의 어떤 동원 양상이 경찰 자유적 판단인지 아니면 헌재로부터 모종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지 그 두 부분이 분이 다르죠. 약간 이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그게 다르죠. 물어보신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죠. 네, 이제 진행 네. 잘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해요. 네. 근데 이런 그 가포비상 네. 동원을 할 때 경찰 자체 판단으로 하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네. 있습니다. 네. 이건 D가 있고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네. 가정 네. 뭐 금요일 날 한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경력 배치를 생각해 둬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포비상이 발령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 하면 금요일 공공심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땡심이 가포비상 해제가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네. 여기까지 대비를 해서 경력을 하기 때문에 그럼 며칠 전에 가포 비상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아닙니다. 운영이 D-1에는 네. 의료비상이 떨어집니다. 네. 그다음 D일날은 D일날 00시에 가포비상이 떨어지고 네. 가포비상이 떨어지면 D일날 00시부터 항공력은 다 폐쇄를 해버립니다. 셔틀 내려버립니다.
그럼 이것 철도법에 의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명의인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 다음부터 TV에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헌재로부터 요청을 받지 누가 책임을 않았을 져야 거라고 되는지도 한번 생각하시면 확인해 보려고. 우리 신영환 교수님의 반론 한번 해주세요. 네. 뭐 반론은 아니고 네네. 지금 18,000분이 아주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네. 보고 계신데 우선 네. 38개 중대 병력이 이제 각 지방에서 부산청 기동대까지 해서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교대 근무 목적으로 왔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제 경력이 보충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일 오전에 서울청장 지휘 아래 총경 그리고 각 기동단 등등에서 경정 이상 현장 실무에 투입될 경정 이상 회의를 하고 오후에 전체 이미 이제 현장 투어를 다 했습니다. 엊그제 다 했는데 내일 다시 한 번 더 현장 투어를 한다라고 이건 제가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확실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만반의 대비는 사실상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거의 다 끝난다고 봐야죠. 오늘은 약 38개 중대 2,700여 명이 캡사이신이나 봄까지 하는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 너무 사람 가까이서 분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를 최악의 경우를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훈련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과연 헌재의 명을 받고 했겠느냐? 저는 단호하게 헌재의 명을 받았으면 누구 입에서라도 이건 나온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긴장 상태를 경찰에서도 예상하고 상정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14일 날도 가포 비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대 수요도 생겨서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보통이신데 네, 경찰이시니까 저보다 더 맞겠죠. 자, 최종적으로 제 반론 좀 해주시죠. 예. 이런 어떤 가포 비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국가기관끼리 서로 뭐 누구의 명을 받는 게 아니고 협조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언제쯤 우리는 예상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확실한 이야기는 안 하죠. 예상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경정급 이상을 서울청장이 소집한 것은요. 가장 범위를 넓힌 걸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라고 그럽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마 큰 대강당에서 했을 겁니다. 서울 시내 각 경찰서의 경정이 몇 명입니까? 거의 한 10명 수준이 넘을 건데요. 그럼 그것만 해도 30일 경찰서면 310명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합니다. 동원되는 경정들. 그다음에 서해 잔류하는 미정치한 경정들까지 또 그까지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정도 회의가 됐으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로는 아주 정말 큰 변수가 없는 한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임박했죠. 이미 지났죠.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유의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겠지만 헌재의 명시적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느슨한 수준의 협조 요청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리 느슨해도 대충 날짜가 특정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더더구나 이 박 행정관님의 취재가 더 좀 내일 뭐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다 내일 단지 오늘 밤에 우리가 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일까지 안 나오면 정말 초긴장 상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2만 분이 뭐 뜨겁게 하도 댓글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고 또 심지어 이제 아마 염탐을 하러 오셨는지 극우 세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댓글 전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분을 계몽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봉해야죠. 팽수님께서 성렬이 도망간다. 지윤님께서 금요일 8대0 파면 간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징조가 있는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이 오늘 2시부터 있었는데요. 2시간 만에 간단히 끝났습니다. 박성재 장관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회는 국회에서 정한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탄핵 소추권에 대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의 권한 행사인 탄핵 소추권 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헌재가 판결했습니다. 네,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이미 헌재가 나왔는데도 또 빡빡 우겼습니다. 이외에도 또 한 가지 그래도 좋은 시그널의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그동안 경호처에서 우악스럽게 뭐 총을 쏴도 좋다 뭐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한복판에 있는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제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법원에 이제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아까 오후 5시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좋은 조짐으로 보는데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성재 장관이 한 얘기는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는데 안 맞아요. 이거 고장났어요. 그냥 안 맞아요. 멈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10차례 변론을 통해서 쟁점을 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그 5개가 뭔지는 아신다고 하는데 아실 텐데 그중에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 5개 쟁점 중에 하나라도 반박을 했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붕괴시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헌재 재판에서의 변론 과정을 원사이드하게 끝냈고 마지막에 7차, 8차 가서 증인들의 신문의 어떤 일관성을 흔들면서 끝까지 붙잡았던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정치인에 대한 직접체포 지시를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5개의 쟁점 중에 유일하게 근거를 좀 남겼다 이런 거예요. 4개는 원사이드하게 그 변론 과정에서 이미 위법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박성재 장관이 들어가면서 한 얘기는 다른 판결문에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썼어요. 그렇죠. 국회가 이거를 한 거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일이고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본다라고 이미 썼는데 저 얘기를 여전히 탄핵의 이유로 들고 있다는 건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 안에서 변호사님 계시는데 제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지만 그 법리적인 논쟁은 이미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윤석열 변론 때도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광장을 선동하는 행위다. 이 발언들이라는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를 박성재 장관이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 청구는 저는 뭐 한국 사회에서 워낙 뭐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다 틀려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요새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저는 여기 경찰 오래 하셨던 박관천 행정관이 계시지만 경찰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저도 경찰 기자를 오래 했지만 했습니다. 한번 반려할 수 있죠. 야 이거 다시 해와 할 수 있죠. 수사권 조정되기 전 상황입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면 경찰이 요구한 사항을 다 보완합니다. 이 악물고 그래서 다시 신청했는데 반려한다. 이러면 전쟁이에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근데 이거를 이 정도 국민적 사안이 관심이 높은 그리고 온 국민이 그 상황을 지켜본 상황에서 그리고 엊그저께는 뭐까지 나왔습니까? 그것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저항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징계위원회를 본인이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을 결정하는 의결까지 했는데 남부장. 네, 그 3부장 경호 3부장.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심의위를 개최해서 심의 결론까지 받아놓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영장을 받고도 또 한참을 미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그런 기사도 썼어요. 이거를 파면 이유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랬죠. 사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인데 요새는 그냥 버젓이 해버리니까 그렇게. 근데 과거 같으면 이거를 영장 청구 안 하는 거 갖고도 사실 매일 일면을 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일들은 그래 뭐 격가지 같은 일도 지금 치부되는 이런 특수한 내란의 상황인 거고 이거를 빨리 파면으로 종결시켜야 된다. 실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네. 검찰이 경찰의 신청 서류가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요거는 3번 기각했는데 4번이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즉각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이 완전히 정치화된 걸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 탄핵 이후라고 그 판단 시점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저도 충격 받긴 했는데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다. 네. 그러면 걸림돌이 다 제거됐다. 그러면 바로 헌재에서 날짜 지정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유보하고 왜냐하면 지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말씀드릴 거고 앞에 우리가
박성재 그 전 법무장관, 현 법무장관 관련해서도 저희 긍정적인 신호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가 2시간 만에 끝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오늘. 예.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끝내진 게 아니라 네,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시간 만에 간단하게 끝내려고 왔어. 네, 끝낼 왜 그걸 결심. 아냐면 네. 국회에서 오히려 끌려고 그랬어요. 국회 측.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정섭이나 이창수 등 검사들의 탄핵이 줄 사실 기각된 거는 검찰에서 등본 인증 등본 송부 촉탁 말이 어렵습니다. 네. 여하튼 이 수사 자료 안 보내줘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보내줄 줄 알았어. 저 우려하기를 연락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보내주고 기일 막 잡아달라고 그러고 막 법무장관 측에서 증인 막 신청해가지고 추가 기일 막 쫙 잡아가지고 연기하려고 그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법무장관 측에서 뭐 내지도 않고 추가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오히려 이거 좀 욕심이 난 거야.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좀 이거 인용시켜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히려 국회 측에서 저 자료 니들이 안 보냈으니까 그러면 법무장관 직접 우리가 좀 증인신문 좀 할게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오히려 국회 측에서 시간 끌려고 그러는데 소장 대행이 잘라버린 거예요. 짧게 하려고. 근데 사실은 명확한 법리적으로는요. 사실 전 재판을 하는 아직 현역 변호사거든요. 네. 법리적으로 명확하면 재판부에서 안 받아줘요. 증인신문도 안 받아주고요. 사실 뭐 쓸데없는 증거 저 내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끄는 거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불법과 이런 것들이 참 무감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내란죄를 지고도 네. 아직도 지금 공간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로 모든 이슈가 흡수되어 있는 거고요.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됐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짜잘한 거 자르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짜잘한 거 이제 네. 거의 다 제거가 되고 있죠. 지금 2, 3, 4, 5번 2024 헌나 2, 3, 4, 5는 13일 날 다 했고 네. 오늘 이제 변론도 종결했고 네. 그러면 이제 장애물 다 제거됐다.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윤석열 파면 선고와 함께 우리 총리 선고도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오늘 나온 그 찌라시 자꾸 찌라시가 하도 오늘 많이 나와서 국회의장실 발 해가지고 네, 네. 20날 한덕수 21일 날 윤석열 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또 의원님들께 전화를 했더니 그건 가짜 뉴스다 이랬는데 가짜뉴스죠. 한덕수 그다음에 윤석열 한덕수가 먼저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같은 하는 날. 마음이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 처리될 수 있는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돼 네. 있죠. 논리적으로. 저희는 이런 말을 해요. 그 법조인들은요. 기본 사실의 동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형사적 접근, 그다음에 이 헌법적 접근, 민사적 접근, 사실 우리 전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네. 지금 위자료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민사적 접근이에요. 하세요. 진짜. 네, 저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형사적으로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이거 끝까지 처벌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직위에서 일단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 동일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구인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약간의 그런 너무나도 극우가 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있는 거지. 사실 그 기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나 아니면 뭐 제가 대통령이라 말하는 거 다들 싫어하시지만 어찌 되었건 그 전 대통령들 탄핵도보다 더욱더 명확하고 논점이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끌었거든요. 근데 왜 끌었냐? 국민이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도 과격해진 거예요. 네. 너무 눈치 볼 게 많아진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전략적 지연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네. 있는 거예요. 전략적 지연. 그러니까 네.
그 신원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 관련 사건 안 한 거가 문제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야? 오케이 다 해결해 줄게. 근데 한덕수는 이 관련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탄핵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에 그렇죠. 때문에 탄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시점상으로 이후의 일입니다. 한덕수 탄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한덕수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동일하지만 이 말하자면 윤석열 그러니까 탄핵과 연결된 사건은 그러니까 별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그렇죠.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 두고 앞에 거 다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해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비 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걸 걸겠죠. 구속 취소된 사유.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어떤 절차성 문제나 이런 거 걸겠죠. 근데 그거는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헌재가 그거를 이유 더 지원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신호고 그래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번 주를 넘어가면 네. 헌재가 그 단계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헌재를 출입하면서 취재한 기자들이 듣고 있는 얘기는 그 단계는 아니다. 그거는 네. 이미 헌재에서도 정리가 됐다. 오늘 국민의힘이 새로 들고 나온 시비 두 가지가 그건 거잖아요. 지난주부터 한덕수 건 먼저 해결해라. 네. 그다음에 구속 취소 사유에서 내란죄 뺀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헌재가 그때 탄핵 심리 중단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지금 걸고 있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가면 그때는 정말 이상 신호라고 보는데 네, 네. 오늘 박성주 장관을 진행하면서 앞선 시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재 입장에서도 그래 10번 100번 양보하자. 이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지금 진영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해소해주는 차원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2시간에 끝내버린 이유도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도 걸림돌은 논리적 어떤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됐다. 그러면 내일이 이제 날짜 지정하겠네요. 저는 지난주에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어차피 다 틀리지만. 근데 저는 이런 틀렸어. 생각은 있어요. 헌재가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 쓸데없는, 네. 쓸데없는 고민이란 뭐냐면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네. 지금 사실은 뭐 굉장히 다툼이 있는 평의를 한다고 하지만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시간을 끄는 건 아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인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원래는 분명히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을 그러니까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우선 심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밖에 나머지 사정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네. 근데 왜 헌법재판소가 직업 판관들이거든요. 네. 직업 법관들이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냐. 네. 그런 걸로 왜 지연을 시키느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정말 제기하고 네.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주변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때 실제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네. 헌법재판 여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주로 그 판단하는 쪽에 계셨던 분들을 네. 뵀는데 의외로 두 가지 면에서 이외의 상황을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재판관들 테러한다고 그러고 뭐 집안을 몰려가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거 대단히 그 전에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그쵸. 이례적인 서부지법.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개인으로서 대단히 좀 충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내용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노통 때나 박근혜 때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헌재 입장에서는 네. 자존심도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법 위반이다까지 해놨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 존립과 관련된 그렇죠. 대단히 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이견이라든가 절차적 문제 등을 가지고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꽉 뭉쳐가지고 확 던져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화딱지 나고 답답하지만 참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넘어가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대단히 이상한 내 취재 내용이 완전 틀린 다른 뭐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하튼 기다리던 끝에 내일 지금 해야만 두 분이 한다. 내일 뭐 나온다고 지금 네. 뭐 강력하게 내일 암시를 해야만 주시니까 한다. 아,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잠은 잘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원 중에서 법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법은 가진 자, 없는 자, 귀한 자, 천한 자에게 모두 법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관들은요,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의 선임될 정도의 법관들이면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법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을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소위 말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네. 비슷한 거죠. 공소장 변경은 기소 이후에 재판장 허가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소장 내용 변경 허가를 받았고
동일성의 원칙입니다. 내란의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내란 혐의를 판단해달라 안 해달라 그거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건 허가했거든요. 자,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지기현 판사가 마지막에 한 뭐냐면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유무입니다. 근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 유무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받은 진술 조서를 갖다가 거기서 제출받은 서류를 갖다가 증거 채택한 걸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받은 거 공수처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검찰과 경찰에서 받은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보강이나 탄핵하는 탄핵이란 말씀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보강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지 않습니까? 현재 판결에서는요. 우리 전문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 증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직접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진실로 이야기 와서 증언한 조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서만 해도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그럼 그것만 판결해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다른 조서는 간접적인 증거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이 문제는 해소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 의견이다. 좋죠. 정말 단합된 만장일치면 좋은데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민주주의 법정에서는 다양한 인민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6인 이상이 찬성하면은 그거는 결론은 6인 이상이 내는 거고 소수기는 있으면은 반영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참 하시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시간을 많이 가져온 건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계속 두동강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가지고 초래하는 만장일치를 끝까지 가가지고 초래하는 이익보다는 법대로 지금 났으면 이제 더 이상 끌면 너무 사회가 혼돈하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이 명시한 대로 판결해버리면 됩니다. 네. 지금 22,000분이 뜨겁게 달고 계신데 드림님께서 윤석열 분이 법은 하나가 아니네요. 법 하나가 아니니까 대통령에서 잘리고 구속되는 거죠. 정답을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스픽스가 저쪽 극우들에게 어떤 잣대가 되는가 보죠. 염탐을 하러 왔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뭐 4대4 뭐 비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강한 부정 이런 것들을 염탐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맙시다. 네,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분들을 계몽시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의견들을 취합해 보면 여러 가지 경찰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장애물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서 내일 헌재가 한다 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야만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너무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를 연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상목. 정말 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제 탄핵 남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거부권 남발. 아마 이승만 정권이 12년 동안 집권하면서 45번 정도를 거부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정권이 지금 3년 동안에 40번 한 거죠. 네네. 그중에 무려 잠시 지금 대항을 12월 27일부터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9번째 거부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과연 뭐라고 얘기해서 이런 비판을 받는지 박찬대 원내대표 비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회개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입니까?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최상목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 시안으로 준 게 내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뭐라고 변명 내지 또 반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더는 묵고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헌재를 향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라고 압박을 하셨던데 헌재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입니다. 저 판사 출신 아니셔요? 그러니까 진짜 네. 기각각하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한쟁의를 할 때 좀 이행까지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그 권한을 침탈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바로 이행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판결 주문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행 청구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거든요. 네. 협조를 안 해줘요. 이게 내 물건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내가 들고 가가지고 등기할 수 있거든요. 판결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주문에 넣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판결이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버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전 하나 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나마 윤석열이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아직 탄핵이 돼서 파면되기 전이라면 네. 국민이 준 정당성이라도 있어요. 근데 아니 우리 최상무 권한대행은 진짜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에요.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는 자거든요. 사실은 벌써 탄핵했어야 돼요. 이미 처음 했을 때부터. 그런데 그래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국회가 결단적으로 참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는 정당성을 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받은 기관이 말을 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과한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환 기자님 네.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네. 내일 분명히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지금 민주당이 내일 저녁에 비상의총을 소집을 미리 해놨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최상목도 응하지 않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안 내렸다. 그러니까 날짜 고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변수는 내일 만약에 이제 선고일이 공지가 되면 저는 이제 뭐 최상목의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염증 같은 문제라고 보고 넘어가 또 한 번. 네. 뭐 너무 막 울분 찜이지만 넘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헌재에 의해서 선거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 대치 국면이 가면 결국에는 그 지금 최상목이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본인은 계속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면 결단나는 상황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뭐 사람들이 지금 위헌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는 일이 다 위헌이라고. 근데 그런 상황을 자처하면서 정치적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킨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런 정책 결단도 못하는 거냐. 지금 뭐 이미 국정은 혼란한데 최상목 하나 사라진다고 국정이 더 혼란해지는 거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론의 비등점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오늘 찌라시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막 이런 찌라시가 돈 거잖아요. 최상목을 사퇴시키거나 하면 국무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그러면 파면을 해도 결국엔 선거 일정도 못 잡지롱 이런 찌라시가 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을 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반대 시나리오도 있는 거잖아요. 마은혁을 최상목이 임명하면 예를 들면 김문수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고 그러면 또 말하자면 국정이 마비돼서 파면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일정 못 잡을 걸. 뭐 이런 양쪽에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뭐 배려, 관용 뭐 이런 거를 베풀었던 과정들이 지금 이 최상목의 100일이라고 하는 극단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요새 이제 요 최상목의 100일이 한국 사회에 남긴 것이 어떤 것들인가 기사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런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들 굉장히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을 경유하면서 한국은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또 누가 탄핵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을 국회가 이양받든지 탄핵을 소추안 뭐 이런 식의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당한 자의 내각에 있던 자가 원래 대통령보다 더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권한을 막 남용해도 사실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뭐 이런 지금 공백을 최상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노출되고 있고 그거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속수무책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액션 플랜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무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마흔역 임명해라, 꼭 해야 돼 오늘까지. 그리고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중으로는 꼭 이게 선거 기일이 나와야 된다. 근데 전혀 이 뭔가 좀 액션 플랜이 따라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좀 답답해했던 건 사실인데 내일이 일단 마지노선이고 내일은 뭐 어떤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월요일 날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근데 대표적인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능이 이를테면은 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그런 거고 실제 오늘 보면은 김용민 의원이 3가지를 이제 천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탄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헌재가 기일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헌재 뭐 사무처장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관련해서 오늘 매불쇼에 그 박지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되게 재밌거든요. 자기한테 최상목 대행이 뭔가를 이제 물밑 딜을 했다 이런 딜을 지도해 왔다. 근데 명태균이 했던 딜이랑 비슷해요. 뭐냐면 나를 비난하지 말라. 네. 나의 미래를 보장해 달라. 이런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야. 나를 탄핵하지 말라. 네. 3번째 조건이 그거였다. 네. 근데 박지원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랑 같이 공유를 하고 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재차 확인을 하고 내일 오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는 않고 저는 여기서 왜 나를 탄핵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말이 대단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네.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하나만한 개소리 같은데 나를 탄핵하지 말라.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보면 달리 해석이 돼. 영 달리. 네. 이를테면 탄핵시키지 말라. 당장 월요일 날 탄핵하고 액션 플랜에 들어가야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서는 선거 지연을 압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선거 연기됐을 때 가져오는 정치적인 후폭풍, 불안, 혼란 이런 거 따졌으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탄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탄핵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모종의 지연 플랜에 김모 재판관에 의해서 또 2번째로 뛰어든 액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불안하게 봤는데 지금 쭉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나 마. 달려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내가 선거 관리는 잘하겠다. 네. 그거야 누구와 견졌을 때 네. 한덕수와 견졌을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만약에 목요일 날 내일 모레 20일 날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돌아오기 전에 나 탄핵하지 마 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총리실이 되게 바빴어요. 총리실 고위 공무원들이 대충 최상목이 들어오고 나서는 많이 놀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줬어. 원래 총리실에서 해줘야 되는 일까지도. 네. 근데 다 나와가지고 한덕수 복귀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왜들 저러지?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의외로 이번 주 중에 한덕수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가 최상목이보다는 선거 국면의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때 민주당 밥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네. 여하튼 뭔가 임박한 선거와 관련된 온도가 나를 탄핵시키지 말라고 하는 최상목의 어떤 조급한 SOS로 반영이 되는 저는 첫 번째 대목도 아주 눈에 띄는데요.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나를 등 뒤에 떠밀고 있는 V0, V1을 비난해라. 나를 제발 비난하지 마라. 그거는 그 뜻 아닌가요? 그거는 팩트죠, 이거는.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장동혁 아까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던 뭐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TV조선에 나와서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2명이 기각이고 1명이 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름을 분 꼴이 돼서 그걸로 꽹가리를 치면서 오늘 보수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현직 서울시장이 그렇게 얘기도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거짓 뉴스의 근원지가 네.
이 뭐 현직 서울시장과 그의 당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왜냐면 내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갖고 계신 분이 이거를 그 조선일보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거짓 뉴스를 보고 그냥 이거 거짓 뉴스네라고 생각을 이성적으로 했다면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현직 시장은 오히려 그래요. 알아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정치의 현실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경선해야 네. 됩니다. 여태까지 그 오세훈 시장이 보인 스탠스를 보면은 상당히 방어적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보수나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요. 네. 한 번 정도는 본인도 깃발을 들어야 경선에서 이득을 볼 거고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찌라시의 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지 저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거 하나 말은 제 양반은 아니고요. 오세훈은 네, 저 아니라고. 양반은 솔직히 참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명예훼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보고 예. 판단할게요. 네. 저는 그런 변호사 계시니까. 그럴 네. 만한 까면 못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수 아니에요. 있으니까. 네. 아니 저는 그냥 의심이 들어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그냥 아니고요. 언론에 말할까 궁금해서. 찌라시 형태를 쫙 보지 않습니까? 네. 찌라시 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찌라시를 잘 만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찌라시 들어온 거 찌라시만 딱 분류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형태를 쫙 봤거든요. 네. 야, 이건 정말 찌라시를 잘 만지는 사람입니다. 찌라시를 갖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타고 이렇게 바이오리듬을 탑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게 주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비슷하게 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찌라시 만지는 사람이구나. 찌라시 만지는 사람이고 이 찌라시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 다 임무를 분장했구나. 제가 옛날에 그 한참 있을 때 찌라시 많이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신가요? 이거 참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한번 파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도는 찌라시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네.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이거는 참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찌라시 근원지를 아주 낮은 수준의 찌라시 근원지를 중심으로 나오는 찌라시가 있고 또 어떤 찌라시는 아주 높은데 근원을 찌라시로 나오는 찌라시가 네. 섞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완전히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고 근데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어떤 방향이냐? 복귀한다는 겁니다. 예, 결론은 그 한 방향으로 찌라시가 딱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짜다라고 하는 네. 거고 사실은 네. 찌라시의 사회학 이거 언론에서도 진짜 찌라시가 언제 한번 중요하거든요. 특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해야 돼. 같아요. 우리 김한 기자나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사실 찌라시를 가지고 취재의 어떤 단초로 많이 삼아요. 이거 팩트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네. 대충 그럴듯한 뭐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 뭐 김한과 자기 정치 의도를 네. 섞어서. 네. 근데 지금 박한천 행정관님 같은 분이 사실은 합법적 찌라시의 최고봉이에요, 이분들. 왜냐면 오늘 나온 찌라시 신용한 찌라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얼마나 왜냐면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장 준용하는 게 국정원이랑 삼성 찌라시예요. 네. 뭐 아까 말씀 중에 살짝 언급된 것도 같은데 네, 저기 오늘 나온 아주 황당한 제가 찌라시에 근원이 실명으로 되셨어요. 등장을 했는데 이름이 틀렸습니다. 제 이름이 신용관이 저것 아니고. 때문에 이제 일단은 상당히 그럴듯했어요, 사실은. 아이고. 근데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아마 쉽게 대통령실이 됐죠. 저걸로 저를 또 고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찌라시의 최고 상위에 있는 골드 찌라시가 바로 민정보고서입니다. 민정보고서. 네. 그거를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반짝반짝해요. 찌라시 담당? 이게 이제 진짜 합법적 찌라시를 만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정원도 올라오고 여러 군데서 정보 보고서 올라와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업무를 한 1, 2년 하다 보면요. 이거는 필요 없는 정보 딱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이 한 3, 40장을 보면서 빼낼 거 다 빼내버립니다. 작고 진짜 찌라시 같은 찌라시는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반드시 없습니다. 어떤 현상을 판단하는데 왜가 없습니다. 왜라는 게 탁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찌라시입니다. 옆으로 착 빼버립니다. 근데 어떡하냐? 단어는 아주 단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무엇임, 무엇 아님, 됨,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하면서도 왜가 없습니다. 네. 예,
그게 찌라시의 가장 특징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 김한 기자님 정무적으로 보면 혹시 지금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을 예정하고 준비하는 수많은 국힘 주자들이 있는데 예선전에서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혹시 2명 기각 1명 각하 이러는 것이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보내는 어떤 오세훈 시장의 구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나?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제 뭐 많은 평론가들이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던데 오세훈 시장의말로 지금 빨리 대선 시작하기를 제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돌아와서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로 수사를 못 잡고 오세훈 홍준표를 터는 걸로 이 수사를 끝내자라고 하면 검찰이 제일 큰 물고기가 오세훈이에요. 지금 그 명태균 월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큰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한 30일 정도 후에 본인이 후보를 확정되고 야 내가 주요한 대선 후보인데 나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지. 이거를 종결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지 하는 거가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가장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떠나서. 네. 빙고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을 하냐를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당에서 경선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내 힘이 필요하겠죠. 아까 정무적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수사나 어떤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보면은 각 당에서 뽑혀가지고 후보 등록을 탁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실은 모든 건 스탑입니다. 왜냐? 만약 그걸 했는데 그걸 끄잡아 내리면은 그 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당의 다음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사와 사법하는 사람들이 하나 상도처럼 여기는 게 있습니다. 수사와 사법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내는 게 우리 김 기자님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빨리 누구 하나 탁 날아가 버리고 자기 선거가 되면 좋겠다는데 그 내심을 감추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내심을 감추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어떠한 그 뜨뜨미지근한 어떤 그거보다는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 뭐 헌재를 깨부수자 처부수사 해갖고 난 저는 그 사람 도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점잖게 충성심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극우의 표 중에서 일부는 내가 쭈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은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전략 단위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이 제일 낫지. 어쨌든 이미지로 놓고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제가 만났던 사람도 김문수로 선거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그게 기본 디폴트 값 자기 이미지고 여기에 플러스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룰로 하면 무조건 김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선룰에서 본인이 말하자면 내가 당내 경선에서만 살려만 주면 내가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이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후보인데 그러려면 근데 가장 지금 걸림돌 뭡니까? 자기가 이제 명태균 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동시에 당내 경선도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뭐 김문수 다 포함하여 또 오늘 뭐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이준석 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가 바라보는 입이 있죠. 바로 명태균 월드. 지금 저희가 뜨겁게 달리다 보니까 1시간 14분이나 지났는데 아직 16,000명, 17,000명 이상이 계속 뜨겁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그러면 명태균 월드에 대해서 선물 하나 드리고 가야죠. 좋습니다. 명태균 세 번째 만나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 감옥에서 뭐 대선판을 그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접견을 3번 했어요. 이제 변호인 네. 접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0시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재선판을 10시간 넘게 1대1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3번을 갔으니까요. 네, 3번을 해서 총 이렇게 나눠서. 3번 합쳐서요. 식사 시간 되면 어떻게요?
식사 시간에 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1시쯤에 가서 그렇죠. 5시에서 전략으로 6시에 가시는 끝내고 거예요.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요. 노트북을 약간 옆으로 치우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비치는. 네. 오케이. 명태균이 만드는 그러니까 명태균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컨설턴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오세훈 시장이 아주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봐야 정부 됩니다. 지금 세우고 있을 네. 텐데 오세훈 시장한테는 일단은 경고를 한번 내렸죠. 예. 시골의 잔치집은 돼지를 돼지 잡는 날. 네. 시골에선 잔칫날 돼지를 아니죠. 잡는다? 그렇죠, 그렇죠. 시골에선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네네. 그래서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서도 잔칫날 돼지 잡을 거다. 껍데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벗기겠다. 껍데기를 벗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판을 만들 때 이제 대선으로 나가는 이유는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던 거 사법 리스크를 더 줄이기 위한 자기의 살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면 자기는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거고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을 때 누가 먼저 어떻게 날아갈 것이냐? 검찰이 한동훈이랑은 아직은 손이 잡혀 있다. 그럼 한동훈 대표를 후보로 내기 위해서는 가장 막강한 자, 가장 그래도 겹치는 자가 누구냐? 오세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오세훈을 날릴 것이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충분히 진술을 했고 네, 증거도 차고 넘치지만 어느 정도 기소와 수사의 의지가 검찰에게 있다면 오세훈은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전제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이 내심 한동훈을 민다 이런 이제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파와 지금 윤석열 김건희파가 이제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파에게 여전히 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해관계는 내가 싫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같으면 합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은 생존이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럼 검찰 후보를 내야 되는데 윤석열을 다시 후보로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한동훈을 한동훈을 다시 그러니까 그거는 네. 윤석열을 낼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명태균의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등이나 뭐 주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리킹하고 뭐 그렇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판의 그 형성에 개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윤석열이 탈옥하기 전까지는 일흥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오세훈에 대해서 주변인에 대해서 대단히 속도가 빠르게 수사가 됐던 것 같고 심지어 한동훈의 힘을 실어주는 역학관계 속에서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본다면 금감원에서 삼부토건에 대한 조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비친 것 등도 그 당시에 명태균의 어떤 판대로 그려지는 것 같았는데 네. 일단 탈옥 사건 이후에는 다 올 수 없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복연이 김건희는 절대 이거 안 한다, 조사 안 한다, 아니다라고 배제해버렸고 오세훈에 대해서도 상당히 슬로우다운 되고 수사가 슬로우다운 된 와중에 오늘 오세훈이 저런 식으로 용산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거 보면 명태균 뜻대로 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태균 뜻대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명태균과 검찰. 네, 그러니까 그쵸. 이 아까도 얘기하셨 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가 있으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같이 굴러가는데, 네, 지금 솔직히 아까 얘기하셨던 용산이 물론 탈옥한 거죠.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을 다시 복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최대한 젖먹던 힘까지 모아서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앞으로는 민주당에 얹혀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이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직접 대화하면서. 명태균 씨는 솔직히 되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네.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뭐 그런 식의 회유를 당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회유를 한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회유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회유했다. 명태균이 그래서 나를 민주당의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회유한 적 있나요? No. 공익제보자 사실 저는 민주당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에 그렇죠. 이제 대변인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실을 밝혀라. 무엇을 덕분에 밝힐 거냐. 저도 공익제보자가 당에서도 되고 권익위에서도 네,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하라고 간 거였는데
나는 꼭 공익제보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명태균 씨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화가 나냐. 나와의 관계가 충분히 있는데도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나를 싸구려 정치 협작꾼으로 만들고 사기꾼으로 만들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컨설팅했던 많은 국힘의 이 부패의 문제들을 네. 까발기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공익제보자라도 될까? 라고 얘기했던 거지 공익제보자 되겠다 나 꼭 시켜주세요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뭐 공익제보자로 지정도 안 됐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명태균은 뭐 민주당과 한 배를 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자기는 지금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컨설팅을 해준 죄에서 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수사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얘기를 듣고 불법을 자행한 건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김한정 씨가 뭐 여론조사 대납을 했던 것이 더 큰 죄지. 일단은 그 수주를 받아서 도급을 해서 일을 한 거가 더 큰 죄냐라는 취지인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나머지 정치인들은 떵떵거리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되고 지금 아무도 감방에 안 가 있고 심지어 내란 죄를 지고도 나왔는데 나는 왜 아직도 감방에 있느냐. 몸도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굉장히 분노심을 느끼고 있는 거지 뭐 저희랑 손을 잡다 이건 아니고 이런 얘기는 했어요. 어찌됐건 나는 물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 신의는 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지. 구해주러 가신 거죠? 일단은 들어보러 간 거고요. 네. 저는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왜 컨설팅을 했냐.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길 바랬다 이거예요. 네. 그렇다면 아니 그분의 논리라면 진실을 밝혀라. 뭐가 문제인지 말해달라. 그렇죠. 처음부터 네. 사실은 밝혔어야 그 얘기를 되는 거죠. 하러 간 거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게 중앙지검으로 땡겨지고 나서는 모두의 보고서가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 보고서도 있을 거고 네. 홍준표 보고서도 있을 거고 검찰이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도 있을 거냐? 명태균 씨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그렇죠.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대외양조선 문제라든지 창원 산단이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선거법 위반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에 대한 보고서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뭐냐면 오세훈부터 할까? 해도 오세훈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왜냐하면 네. 금전거래 내역이 다 드러났고 그렇죠.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명태균과 김한정의 관계가 인지였냐 지시였냐 묵인이었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이 기소장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홍준표도 언론에 보도된 건 많지 않지만 명태균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말을 들면 이 부분도 명태균 씨의 진술 플러스 명태균 씨의 개인 이제 말하자면 PC라든지 이런 나온 증거물이 있겠죠. 대통령 수사 부부 당연히 있고 그게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이게 굉장히 불행한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 사건이지만 결국엔 검찰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오세훈, 뭐 이준석, 김종인, 그다음에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선거판에 나오면 이건 상대 후보가 깝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검찰은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서는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 일면적으로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가 개입이 되면 그 대선이라고 하는 가장 격렬한 정치적 장이 열리게 되면 사실 이건 검찰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게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부합했던 말이 명태균 특검법이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게 본인 이제 검사 출신의 본인으로서 이게 지금 어떻게 검찰에서 말하자면 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오거나이징을 하고 할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 지금 일면들이 보고될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놀란 지가 몇 개월 됐고 근데 결국에 이 내용들이 지금쯤은 수사가 잘 됐니 안 됐니 오세훈부터 가니 홍준표부터 가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이 다 완결된 카테고리로 캐비넷에서 파일들이 있다고 봐야 된다.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 네. 대단히 사실 우리한테 이번 주가 중요하지만 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검찰의 존폐를 둘러싸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고비였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키면서 검찰은 한번 망했고 네. 그리고 지금 풀려나온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도 아무 선거 전략을 지금 못 쓰고 팔이 묶여버린 네, 상태인데 맞습니다. 불복할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검찰도 어쩔 자기들이 줄 갈 수 모르고. 있는 마지막
레버리지를 놓쳤어요. 네, 네. 이번에 내일 부디 선고 기일이 잡혀서 이번 주에 기승전 선고일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온다면 의외로 네.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이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명태균 월드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다수의 지금 거의 명 묻은 사람들은 아마 폭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면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고 이렇게 지켜왔지만 경찰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앞에 이제 쭉 쌓여있던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내일은 날짜 지정을 기일 지정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꼭 될 것 같다. 이렇게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100%를 확신하여 맞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메이저 레가시 미디어도 없었고 그 어떤 여야에 깊숙이 있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담아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측면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최소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송영길 대표님 그 탄원서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송영길 대표님께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등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지금 사실은 수감되어 계시죠. 그러면서 정말 절절한 메시지를 많이 내주고 계신데 저 QR코드 보이시죠? 탄원서 QR코드 화면에 지금 찍어주셔도 좋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 탄원서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로운 분들에 대한 탄원서 아마 지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송영길 대표님도 분명히 억울한 면이 너무 강해서 그 부분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더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1시간 27분이 되도록 지금 14,000분이 뜨겁게 해주셨고 또 수많은 댓글 전쟁으로 많은 분들을 계몽시켜줘서 뒤쪽에 가니까 다 계몽당했는지 이제 별로 이상한 글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계몽당하고 도저히 스픽스에 염탐하러 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우리 힘차게 또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티에이징 강서센터 눈썹 미용, 합법적인 눈썹 미용. 이게 소위 속칭 야매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안티에이징 강서센터는 보건복지부 승인 자격증 미용기기 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미용기기 관리사가 여기 있나요? 네. 네네네 그러네요. 본인의 맞춤 눈썹 디자인을 찾아줍니다. 제가 눈썹을 해야 될 것 같으네. 작업 직후에 화장한 듯한 자연스러움과 당일 외출 및 세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짱구 같은 눈썹 문신이 두려우셨던 분들 사실은 이렇게 처음 하고 나면 놀부처럼 되고 이런 분들 많이 있던데 잘못된 시술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010-9308-2503 안티에이징 강서센터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요. 꽃배달 서울 꽃배달 21555-1599 전국 어디든 간편하게 배달해주는 꽃배달 업체입니다. 청첩장, 부고장만 전달해 주시면 간편히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8,000원 전국 최저가 3단 화한 가격이 48,000원부터 배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개업, 승진, 영전, 분재, 꽃바구니 등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픽스 구독자분들은 서울 꽃배달 1555-1599 번호로 저장해 주셨다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픽스에 구독자가 많으니까 광고가 그래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여기 화살포 우리 서경석 씨 비교원 108만 원 현금 사은품을 리워드 거꾸로 페이백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에 30만 원, 정수기 렌탈로 바꿨을 때 30만 원. 그래서 합치면 최대 108만 원까지 현금 사은품을 페이백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품질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SK, LG, KT 품질 다 똑같다. 혜택만 제대로 잘 챙기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23년 동안 개인정보 보안 사고도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요. 3년 이게 무슨 말인가? 3년마다 이런 혜택이 반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3년 지나면 또 10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안 사고도 없고 수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쓰면서 만족한다는 댓글이 워낙 많고 지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요. 인터넷 TV 가입할 때 최대 4만 원, 인터넷만 가입해도 2만 원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인터넷 비교원 108만 원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전의 용사들 1시간 20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광고를 해도 지금 11,000분께서 나가지 않고 마지막 구호가 뭘까를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구호는 뭡니까? 모두가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버텼고 앞으로도 절대 지치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 극우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거에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단합된 마음으로 헌재가 금요일 날 반드시 판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금요일 하면 파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구호 외쳐주시고 이 밤을 평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파면! 고맙습니다.